자, 8월 18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수용 박사님, 한문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곽수용 박사님 뭐 여기저기 지금 뭐 경제 논리 펼치시느라고 많이 또 왔다 갔다 좀 더 많이 하시고 할 텐데, 지금 보니까 2020년 코로나 때 미국이 미국 국민들, 성인들에게는 12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65만 원, 미성년자들에게는 500달러, 한 68만 원 정도 많이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관세로 미국에 이익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냐면 1인당 600달러, 한 82만 원을 지급하겠다. 네. 4인 가족 기준에 2,400달러, 33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법안을 지금 냈는데 네. 이렇게 돈을 자꾸 뭔가 미국에서 던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 이야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게, 제가 이제 9월 달에 미국을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네. 입국할 때부터 요즘 SNS까지 뒤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막 또 우리 위대하신 트럼프 대통령 각하 험담하고 막 이런 게 아니, 나오면, 험담이 아니고 이제 있는 그대로를 진단하는 얘기니까. 아니, 그 이제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 그런 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나 봐요. 예를 들어서 관세로 해가지고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그거 우리 나눠 가지자.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뭐 잊어버리셨는지 말씀을 안 하고 있었는데,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조시 제가 그 라스트 네임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예. 조시라고 하는 그 발음 좀 정확히 자시. 예. 자시. 너무 또 굴리면은 굴린다고 뭐라 하실까 싶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시. 조시가 아니고 자시. 예. 예, 자시가 상원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600달러씩 1인당 주자. 그럼 4인 가족이면 2,400불. 오. 예. 왜냐 그러면 이번 관세로 인해 가지고 물가가 올라가면 미국 가계가 한 3,000달러 정도 1년에 예. 숏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보존해 주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난달에 한 270억, 예. 이번 달에 한 280억 정도 예. 관세 수익이 늘었대요. 예. 그래서 늘어난 돈이 있으니까 이거 연말까지 모으면 꽤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뿌리자라는 법안을 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대요. 스코틀랜드 가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법안이 지금 제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하고 비행기 타고 가셨대요, 그냥. 그래서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아이디어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한 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놓고 보면 지금 돈 엄청나게 사실은 풀고 있거든요. 예. 그럼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근원 소비자 물가가 지난달에 3.1 예. 나왔죠. 일반 소비자 물가는 한 2%대 중후반 머물고 있는, 2.7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야, 이거 뭐 물가도 안정되고 지금 노동시장도 견조한데, 예. 노동시장이 좀 삐끗해. 저번에 해고시켜 버렸잖아요, 노동부장. 예. 노동시장이 좀 위험하니까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하강할 가능성이 있으니 돈 좀 풀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와중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미 연준에서 금리 내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아니면은 뭐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한다, 지금 돈을 또 풀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괜찮고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까? 예, 저도 가보면 이제 또 현실감을 느끼겠지만, 제가 미국 가자마자 먹는 게 있습니다, 음식이. 예. 그게 뭐냐면 버거킹이거든요. 예. 버거킹이 제가 학생 때 먹던 게 세트 메뉴가 3불 50, 세금 포함하면 4불이었어요. 예. 지금 12불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8달러가 올랐잖아요. 예. 이거는 진짜 거의 200배 오른 예. 셈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 경제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4년 6개월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지금 걱정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0.9%가 아주 사상 최고치 올랐거든요. 2022년 6월 달에 예. 11.3% 올랐습니다. 그때. 그때 전년 대비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1.3%인가 올랐어.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전월 대비 0.9%니까 그렇죠. 그에 준하는 만큼 많이 올랐는데, 이러면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랐으니까 소비자 물가도 당연히 따라서 오르잖아요. 당연히 오르죠. 한 2달 뒤면 반영될 거 아니에요. 2달 정도는 반영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조야에서도 걱정 아닌 걱정인 게 이게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소비를 하라고. 예. 근데 소비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예. 구매자들 미시간 대학교에서 소비 심리 조사를 해봐도 58.6인가 나왔거든요. 예. 전달에 61.6인가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소비 심리가 내려가네요.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하지 않겠다는 거고 예. 최근에 소비가 조금 소매 판매가 늘어났던 이유가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끝나는 시기래요. 9월 30일 날. 예. 그래서 그걸 좀 땡겨서 소비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물가의 관세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는 대부분 수입 제품 중에서 중국산이 한 25에서 30% 되는데 예. 이 수입 물가가 지금 관세가 유예가 됐잖아요. 예. 11월 달까지. 예. 지금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중국이 30%, 그다음에 중국산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매기고 있거든요. 이제 그 관세가 이제 본격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 관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재고 물량에서 더 이상 재고가 없이 관세가 부과된 물량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올라갈 것이고 중국과 협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상당히 올라가겠죠. 자, 지금 뭐 생산자 물가 지수가 0.9% 전월 대비 올라갔고 이렇게 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갈 텐데 예. 이렇게 되면 미국이 결과론적으로 관세 전쟁 중에 미국이 실패하는 거 아니냐? 미국이 오히려 자기가 자기 발등 찍은 거 아니냐? 이 얘기들이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대공황급 위기도 올 수 있다, 미국이. 예.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단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7년 플러스 1 이래서 대공황은 아니지만 경제 위기가 한번 올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표영호 대표님 채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제가 보면 그러면 1997년 IMF 위기가 있었고요.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2017년이 그냥 지나갔어요. 예. 27년이면 예. 또다시 어떤 그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27년이면 내후년이거든요. 2017년, 18년 다음 해에 예, 코로나가 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10년 주기로 예, 뭔가 일어나요. 예, 이게 뭐 하여튼 경제라는 게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역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인공지능까지 갈 필요가 더 없다. 컴퓨터가 등장을 했고 스마트폰이 등장을 해서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면 예, 또 로봇이 어느 정도 일을 했잖아요. 예. 생산성이 증가했다면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성장을 했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됐거든요. 예, 그럼 뭘 말하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막 던져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소로 교수나 누구죠? 뉴욕타임즈에 기고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즘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난 다음부터는 예, 소로 교수 말씀만 예, 소로 교수하고 그래서 이제 크루그만 교수네요. 예. 예. 그분들 이야기가 도대체가 컴퓨터가 텍스트 외에 하는 역할이 뭐 있냐. 이 인류의 경제 발전에 생산성 증가가 됐으면 전 세계 GDP가 몇 배, 몇십 배 증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증가한 게 없다. 근데 지금 전부 AI 그러는데 AI가 도대체 인류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느냐. 이것도 버블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죠. 대공황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버블을 만들어 가는 내용을 주장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예. AI 버블이 있다. 뭐 새로운 기술 혁명의 버블이 있다. 이게 관세 혁명하고 어떻게 맞물려가 터져버리면 공황이 오는 거죠. 대공황이 온다. 오는 거죠. 지금 미국도 주택 시장이 영 안 좋거든요. 미국의 주택시장 우리나라보다 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상당히 심각하죠. 미국은. 심각하다는 말씀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제일 더 심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인데 주택값들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 미국도. 예,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는 말은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사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예. 소득이 줄든지. 예.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으로 지금 해고가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뭐 6만 명 해고하겠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2만 5천 명 해고, 이런 해고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게 올 하반기에 어떻게 관세하고 해고하고 물가하고 맞물려 가지고 뒤섞일지가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우리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영상 말미에 우리 오늘 라이브 말미에 제가 한번 다시 네.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시죠. 지금 미국 집값도 좀 불안하고 불안하다는 게 이제
하락의 기미가 역력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지금 우리 한국 집값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 말씀 중에 미국 얘기하셨잖아요. 예, 미국 집값이 계속 호가를 유지했었거든요. 예. 트럼프 되기 전부터. 음, 근데 거래량이 이제 급속히 줄었죠. 음, 그런데 호가는 유지하고, 음, 왜냐하면 공사비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예. 집값이 오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새로 바꾸거나 또 금리도 올랐으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낫지 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고 있다 보니까 건축하는 공급회사들은 또 건축 공급량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 코로나 그 이후에 예, 그 공급량은 줄고 물건은 안 나오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살 사람이 있었고 올라간 가격이 어느 정도는 쫓아왔어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하면 신고가 비슷한 식으로 해서 예, 오다가 어느 임계점에 다다른 게 지금 멈춘 거죠. 어허, 멈춰서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미뤄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워딩을 이어서 보면 똑같아요. 예, 호가 지금 막 올라가는데 거래량은 안. 예, 붐이 일어서 잠깐 불었지만 더 이상 붙지 못하잖아요. 예. 물론 627 대책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매년 2023년, 4년, 5년 보면 작년, 전년하고 재작년에 똑같이 7월, 8월 되면서 꺾였어요. 예, 그럼 올해도 꺾일 건데 627이 조금 한 달 먼저 나와. 예,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그렇게 시장이 갈 수 있다. 물론 이 우리 기러기님들하고 예. 이 시장을 띄우려는 세력들이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으로 펌핑을 할 거예요. 예. 연말부터. 여러 가지 뉴스 언론에 막 지방선거의 정치적 요인까지 있으니까 띄울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늘거나 가격이 생각보다 올라가지 못하고 예, 강보합 수준에서 멈춘다. 예, 그 다음 결과는 뻔한 거죠. 선거가 나올 때 이게 시작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집값 전망은 정부만 잘하면 된다. 정부가 예, 추가 공급 대책만 정확하게 준다라면 예, 시장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고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생뚱맞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피아 예, 기재부 이 친구들하고 금융위원회 카르텔 잔재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 친구들이 조금 장난을 치는 거에 이 정부가 방심을 해가지고 그대로 노출되면 주택가격은 분명히 내년에 또 펌핑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부 대책 어떤 게 나올지 나와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부실하다 싶으면 우리 표 대표님이 앞서셔서 비판하고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도 할 테니까 그래야지 또 제대로 된 뉴스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시장은 제가 볼 때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안 그럴 수 있는 소지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한문도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자, 먼저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건 뭐냐면, 네. 한문도는 그 하락론자다. 라는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정상화론자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27 대책으로가 아니더라도, 내년에 지방선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뭔가 대책이 미흡하면, 펌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거 왜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네. 무조건 하락론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예, 예. 왜냐면 저도 지금 내년에 그 지자체가 있으면 이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는 보통 우리가 뭔가 펌핑이 된다, 좋다라고 말해야 이게 뭔가 나한테 표가 오기 때문에 들이 막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은 되면 약간 펌핑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보통 새해마다 연초에는 펌핑이 좀 돼요. 맞죠. 올해도 펌핑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게 무조건 하락론자라고 계속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니까 이거 기억해달라는 말씀 드리는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사실상 미국이 관세전쟁을 일으키고 본인들이 본인 발등 찍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지금 27년 정도 되면 뭔가 모르는 위기가 빵 터질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되면 내년 지자체 선거 이런 걸로 부동산이 다시 한번 펌핑이 될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집값이 버블을 끌어안다 보니까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라는 걸 계속 안고 가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학자로서.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 부동산을 자주 다루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자주 안 다룬다는 의미는 관심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론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내용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경제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를 예.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주택 가격 그러면
실업자 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예. 소득이 늘고 있는가. 예. 그보다도 가장 중심적인 게 미국의 금리, 부동산 대출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가 시장 금리가 한 8에서 9% 되는 금리가 있어요. 지금 금리가 4.5%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재무성 채권 금리가 시장 금리가 한 7, 8, 9 이렇게 나가니까 금리가 비싸거든요. 그렇죠. 집을 못 사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는 별로 없어요. 방금 우리 한문도 교수님이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얘기할 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수도권에는 부족하니까 공급 정책 내놓고 LTV, DTI 규제 제대로 하고 전부 규제 이야기하고 공급 이야기하지만 부동산이든 어떤 물건이건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에 맞게 움직이는 돈이 모자랄 때 빌릴 수 있는 금리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봐야 되고 아하,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느냐. 예를 들면 직장에서 내가 일자리가 없어도 다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 기간이 얼마나 짧으냐. 예. 이런 연계성들, 유연성들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논리가 일단은 작용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는 규제를 봐야 되고 전세 월세의 어떤 가격 변동을 봐야 되고 예. 공급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야, 이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돌아가는 이 순환 논리를 한국 부동산에 적용시키기가 상당히 좀 네. 어렵다. 힘들구나. 아, 그렇다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경제인가? 이거는 이단한가 아니면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경제인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후자라고 봐요. 예.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을. 근데 이 독특한 특성을 중국이 따라하다가 예. 지금 중국이 골로 간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앞으로 미국과 어떤 정도의 협력을 하려면 미국이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가져가야 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이 대공황이나 공황이나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그동안의 피로감이 누적됐을 때 한목에 팡 터지는 거거든요. 네. 한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는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대만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중국 경제가 위험하니까 내치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외적인 이슈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007년도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 그때 아마 이슈가 맞물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27년에. 27년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관세에 따른 여파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이 되면 거기에 따른 다양한 어떤 정책적 불협화음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정말 기후위기를 바라고 기후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제가 몇 번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실물 경제지만 금융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과 금융이 엮여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허점이 발생해 버리면 이거는 모든 금융사들이 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겠다, 담보하겠다 하고 나서는 판에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붕괴되면 이 금융시장, 월가가 또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맞물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맞물리기를 바라야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놓고 보면은 완전히 이거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경제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면서 이 나라는 경제 운용 방식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사실은. 도대체 이 주목구구라고 하는 말이 딱 부동산 경제에 어울리는 단어 같아요. 아, 주목구구식이다. 예. 사실 그동안 역대 모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다른 걸 보면 다 주목구구식이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이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실 부동산 정책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있으면 바뀔 텐다고. 그렇죠. 예. 전세값이 올라가면 나중에 실거래 가격이 올라간다는 논리를 갖고 있으니까 예.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것도 있냐면 특히 이제 최근에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보유세를 아마 올릴 거다라고 생각들 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세금 건드리지 않겠다.
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 안 믿어요. 지금 사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쪽의 리스크를 말씀하셨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 예. 이 27년, 28년이면 레임덕이 오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의 그 뭔가 잘못된 장치들, 순환에 있어서의 장치들이 문제가 생기면 금융시장이. 큰 공황이나 대공황이 올 수 있다. 예. 이 말인 거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보통 미국도 지금 당선된 지 아직 1년도 안 지난 분 앞에 놓고 그렇지. 차기 후보 거론하는 거 좀 어렵거든요. 예. 근데 벌써 차기 후보를 벤슨 부통령으로 하느냐, 루비오 국무장관으로 하느냐,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세계 사적인 전환 시점인데, 예. 그런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이슈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니 갑자기 코인 이야기 나오죠. AI 이야기 나오죠. 좋게 보면 한없이 좋고요. 예. 부정적으로 보자면 또 한없이 부정적이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분들마다 어떤 분들은 대공황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대공황급의 위기는 오지 않고 계속 그걸 끌어안고 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어떤 폭탄이든지 끌어안고 가다 보면 얘가 언젠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언젠가가 네. 언제인지 모를 뿐이지. 모를 뿐이죠. 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세요? 그 내피셜인데 예. 박사님한테 여쭤볼 거 네. 싶어요. 우리가 경제 이론에서 주기가 몇 개 있잖아요. 예, 예. 6개. 예, 그 주글라, 키친, 뭐 콘트라티브 다 합쳐보면 예, 그 선들이 사이클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음파처럼. 네. 근데 이것들이 다 겹치는 때가 요즘이잖아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뭐 어느 학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박사님도 아시겠죠. 이 뭐 7년짜리, 15년짜리, 20년, 50년, 30년 이런 것들이 합쳐지는 시기가 요즘이에요. 예. 근데 이게 거의 100년 만에 50년마다 나오고 100년 만에 한 번씩 나오는데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몇 년도가 되냐면 1925년이잖아요. 예. 1929년에 대공황이 터졌잖아요. 예. 그죠? 1929년. 네, 1929년 대공황이 터졌어요. 비슷하죠. 100년 만에. 그냥 우리가 믿지는 않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주에 뭐가 있다라고 좀 느끼는 건 있잖아요.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이 우주의 어떤 그 순리? 그냥 모두가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예. 다 신을 모시는 것처럼 뭐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뉴딜 정책을 던져가지고 할 때 이 공항이 터지니까 뭐 했냐면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던졌잖아요. 예. 100년 전에 똑같이. 그러니까 올해하고 차이는 뭐냐? 그때는 터지고 나서 관세법으로 돈을 메꾸려고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성공을 그대로 못 거뒀습니다. 못 거두고 10년간을 갔어요. 예. 뉴딜 나오면서 겨울 풀린 건데 2차 세계대전 터지고 그러면 결론은 이게 여파가 좀 갔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툴이 많아. 말씀처럼 이렇게 끌고 간다. 왜 툴이 많으니까 왜 돈을 계속 풀면 되니까 이러는데 저번에도 한번 우리 말씀할 때 돈 풀어가지고 버틴 나라가 없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가 지금 느끼고 있고 지금 뭐 워렌 버핏이나 뭐 레이 달리오나 뭐 유명한 학자분들이 조지 소로스 이런 분들이 밥만 먹고 투자만 한 분들인데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위험하다고 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예. 이걸 버티는 힘은 뭐였냐? 제가 볼 때 이 돈 푸는 거였거든요. 코로나가 도와준 거예요.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예. 코로나가 없었다라면 그 즈음에 뭐가 터졌어야 정상인데 또 한숨 쉬고 가야 됐는데 AI까지 겹쳤잖아요. 예.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거품이 더 커진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물론 AI가 혁신적으로 박사님이 답을 주셨잖아요. 인류한테 능률적인 게 되는 것이냐 이거죠. 예. 능률적인 게 될까요? 기업체한테 능률적인 게 되지만 개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이지 않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박사님이 정확히 맞춘 거죠. 2027년 플러스 1, 2. 딱 맞죠. 29년. 27년. 7년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27년, 28년, 29년. 네, 그 사이니까 딱 100년 사이. 그러면 이게 먼저 올 수도 있고 그때 예. 올 수도 있고 예. 1년 뒤에 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 시기가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너무 산재해 있다. 응집돼 있다. 전 세계에 펼쳐 있잖아요. 아니 영국이란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무슨 푸드뱅크를 차려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밥 주잖아요 지금. 그 영국이 해가 졌어요 이제. 완전히 져서 지금 밤이에요 밤. 예, 거기도 뭐 돈을 엄청나게 풀긴 풀었는데. 경제가 난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영국이란 나라 그 정도인데 유럽이 다 어렵잖아요. 예. 다 선진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현상이 왜 났을까 생각해 보실까요? 무서운 얘기다. 네. 중국은 왜 자빠졌을까요? 미국이 힘을 쳤다 그러지만 힘이 강하고 내부 어떤 경제 펀더멘탈이 괜찮았다면 문제가 없었겠죠. 예. 그러면 미국에서 출발한
달러의 잘못된 금융 시스템이 자꾸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잖아요. 음. 자기들도 이자를 못 견뎌서 지금 관세를 메꾸려고 하고 예. 그거 한다는 게 티 안 내려고 아버지가 이거죠. 아버지가 빚쟁이가 빚쟁이가 됐는데 아들이 볼 때 아버지 빚쟁인데 열심히 어떡하지 이거 아버지 못 믿겠는데 이러니까 쓱 감추고 용돈을 더 주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뭐 소비 쿠폰 이런 것처럼 예. 용돈 주니까 일단 아까 얘기하잖아요. 아 주면 좋고 뭐 안 줘도 그만이지 왜 아니까 아버지 상태를 아버지가 빚쟁인데 무슨 돈을 나한테 줘? 빚이나 그렇지. 갚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아 우리가 그러면 자본주의의 핵심은 자본주의 경제학책에도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이 버블 위기를 넘어서서 부담할 수 있는 수요층들이 이자 부담의 한계선이 도착하면 그건 결국 한번 터져야 다시 조정받고 가는 게 지금 120년의 역사잖아요, 경제학이. 예. 그럼 결론은 저는 박사님 의견에 120% 공감한다. 아. 2027년 전으로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된다. 아니, 표영호 TV 댓글에 간헐적으로 네. 그래서 언제 버블이 터지는데? 라고 말씀 주잖아요. 예, 여쭤보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사실 제가 그거 언제 터지는지 알면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점술가도 아니고 맞아요. 왜냐면 지금 위험한 시기는 맞다. 왜 이게 위험한지를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호주의 현대 아파트 70억에 사지 않습니까? 네. 70억에 샀는데 보통 보면 35억을 대출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옛날에 35억 하던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내 돈 가지고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 못 사니까 그냥 따블로 내 돈 플러스 따블로 대출받아 사는데 대출받아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그 정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70억, 80억, 100억이 됐다고 쳐요. 그럼 그 모든 아파트가 100억이 됐어. 그럼 그 모든 아파트를 100억 주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인구 수요가 있을까? 경제적으로? 그렇죠. 자, 여기 서초동 반포의 레미안 온베일르, 그게 아파트 70억이에요. 그럼 70억이라고 기준 잡고, 그 기준 잡는 그 13,000세대가 전부 다 그 정도 가격을 높게 잡을 수 있어. 그만큼의 돈을 가질 수요가 있을 수 있을까? 어쩌다 누가 한 사람이 샀는데, 부자가 샀는데, 그걸 기준 잡아서 다 그 가격이라고 매기면, 그 다음 거래들은 계속 그 거래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해보면, 사실 지금 원베일리도 보유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유세를 올리는 순간 거기서 탈출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거 여기 언제 팔아야 되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그걸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본인들이 할 때 팔아라. 본인들 그 경제의 힘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버블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여의도 아파트, 잠실 아파트, 뭐 개포동, 강남 아파트 이런 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재건축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다수가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올해만 30% 뛰었어요. 그러면 재건축을 해줄 때 보통 30% 정도, 뭐 20% 이상의 그 용적률을 다 올려줘가지고 이게 다 세대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 많은 아파트들이 과연 그 돈을 다 지불하고 들어오시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냐? 그러고 따져봤을 때 없다. 라는 거지. 투기 게임이 시작된 거죠. 투기 게임.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아파트나 여의도 아파트나 목동 아파트를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투자할 데가 없다고 그래요. 이거 경제적으로 풀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풀면. 그 경제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렇게 뭔가 투자할 데가 없어서 아파트가 사실은 주거용이지 투자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간단히 말하면 무지에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무지에서. 네, 경제를 알면 예.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이 있고 박사님 앞에서 죄송하네요. 아니, 괜찮아요. 이 화생 상품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좋은 금융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채권도 있고 예. 금도 있고 예. 그럼 분산 투자는 기본이에요. 현대사회에서. 근데 우리는 몰빵하잖아요. 예. 그것도 대출 30억 걸어서. 예. 그걸 객관적인 경제학자들이 볼 때 이게 정상적이라고 볼까요? 크레이지죠. 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미쳤다. 이제 회장님 말씀입니다. 회장님이다. 우리 모임의 회장님이 됐습니까? 네. 갑자기 회장 자리 취임하셨네, 갑자기.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예.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싶어서 좋죠. 워렌 버핏이 지금 주식 몇 개 많이 팔고 현금 자산이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38%입니다. 아. 예, 그 다음에 다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일로가 중국 엄청나게 칭찬했거든요. 그래서 예. 바이두도 사고 BYD 사고 막 한 8, 7개 회사를 그랬었죠. 샀어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주식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버핏도 그렇고 다일로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리하고 현금을 보유한다는 말은 뭔가 임박했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 분들은 뭐 예측을 하면 100%를 제로하고 들으시는 것 같은데
확률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타자가 들어서면 배트박스에 들어서면 3할 오픈 1이다. 그러면 이 친구는 10번 나와서 3번은 때린다 안타. 이 확률이듯이 그런 확률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 2027년 플러스 1, 2가 되면 왜 올라가느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제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완전히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고 약간 좀 이상한 형태의 시장이라서 제외해놓고, 왜 그러냐? 미국은 이렇게 보면 부유층이 사는 동네, 중산층이 사는 동네, 저소득자들이 국가 임대주택에서 사는 동네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네. 뭐 그리고 또 중산층이 사는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5천만 달러, 500만 달러 하는 대저택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 주택에 가서 살아야지. 물론 생각은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차별화하는 건 아니지만 70억짜리 압구정동 아파트 말씀을 자연스럽게들 막 하세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낙찰계 모임이거나, 저는 제가 늘 강조드려요. 윗장 빼서 윗장 공부는 자기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는 동네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끼리 노는 동네를 가지고 중산층에서 70억, 80억 막 이러니까 입에서 억짜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아니 그 PRI인가요? 평생 벌어도 15년 자기 임금 꼬박꼬박 저축을 해야 서울 아파트 하나 살까 말까 하는 숫자가 나오는 동네 나라에서 70억, 80억을 갖다가 네. 이야기를 하고 예. 그거를 또 꿈을 키우고, 뭐 꿈 키우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뱁새가 황새가 따라가다 보면 가랭이 째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격에 맞는 생활의 수준의 주택의 수준을 생각하지 않는, 이거는 좋게 보면 도전이고 진취적인 거지만 나쁘게 보면, 나쁘다기보다도 부정적으로 보면 안 해도 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리하는 생각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막 전개가 되니까 우리나라 분들에게 지금 워렌 버핏이 돈 빼고 있습니다. 다일로가 주식 정리하고 중국 주식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우리 하몬드 교수님 말씀하신 콘트라티에프 주기가 50년 주기라는 설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채권을 보십시오. 30년 만기 채권이고요. 이게 주택시장의 대출금리와 연동이 되어 있고요. 이게 소비자 물가를 자제시키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최소한 30년 주기로 사이클을 그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3년 만기 채권이 최장기 채권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은 5년제 대통령제 하에서 1년 빼고 마지막 레임덕 1년 빼버리면 3년 갖고 노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기는 10년 주기 안에 3번을 바뀝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씀드리면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점이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100년, 2027년 마이너스 100 해보세요. 1927이잖아요. 예. 또 1927 빼기 100 해보시고 또 1827 빼기 100 해보십시오. 다 부동산 버블이 터져가지고 위기가 났던 시기거든요. 예. 역사책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국은 이렇게 데이터로 확률론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데 이 대한민국 경제는 대체 대통령 한 말씀 하시고 국회에서는 경제 이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이슈는 뒷전이고 온통 뭐 이념적으로 편가르기에 나서고 이러니까 경제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 경제 걱정 안 하시는 나라 같아요. 진짜 이 나라는 천국 같은 나라야. 아니,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천국 같은 나라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저는 좀 전에 그 우리나라 3년 주기, 3년 채권 얘기 말씀하신 게, 이래서 사람들이 각수정각수정 하는구나. 이렇게 너무 쉽게 설명을, 저 같은 사람이 알아들을 정도면,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은, 그 말씀 다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 올리지만 제가 예. 부동산을 30년 했는데, 예. 15년을 했는데, 안 잡히니까 왔다 갔다 하고 정책 따라서, 예. 도대체 뭐지? 그러다 이제 경제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경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단발로 정책이 바뀌니까 경제라는 큰 사이클에서 자산 포트폴리오나 투자 뭐 시기나 이런 걸 조절할 수 있다. 이걸 듣고 나중에 이제 고수들을 만나보니까 맞는 말씀이었고, 예. 그때 처음에 제가 본 책이 경제 독법이라는 책이에요. 예. 제목 자체가 일단 특이하잖아요. 그렇죠. 경제 독법. 그걸 봤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가 박수 말씀 한 5년 전인가 된 거예요. 예. 근데 경제를 모를 때 그 책을 보고 저는 좀 길을 찾은 거예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박수 말씀이 주신 거예요. 삼성경제연구소
대빵이셨네, 소장님이셨네. 수석 연구원실 때 스책이시더라고요. 그게 그 책이. 네. 그법이. 네, 그래서 초보자한테는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어. 또 이분을 이제 만나게 됐죠. 예. 그 세월이 흘렀잖아요, 15년. 예. 15년 사이에 그분은 그때 그걸 썼으니 예. 15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내공이. 좋은 내공도 있지만 잡내공도 들어갔겠죠. 그렇죠. 너무 경제가 막 그걸 또 정리하셨잖아요.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웬만한 경제학자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뭐 학교에서 강의하는 뭐 미국의 좋은 뭐 듀크고 뭐 나오고 이런 친구들 만나서 CDS 물어보고 버벅대는 친구도 있고 교수인데 예.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교수님들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박사님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저번에도 부탁드렸잖아요. 라이브를 해서 처음부터 한번 곽수영 박사님한테 끌어내자. 알고 계신 거를. 예. 그런 시간을 표 대표님 만들어주셨으면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라이브를 하게 된 건데. 아, 네. 근데 딴 얘기 맞잖아요. 여기 저는 우리 한문대 교수님이 한 가지 굉장한 장점이 뭐냐면 네. 제가 뭐 칭찬하려고 이 말 드리는 건 아닌데 한문도 교수님도 그 쟁쟁한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여러 가지 이걸 전망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날 박수영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니까 본인 스스로가 호랑이를 살짝 말아. 완전 알았죠. 딱 말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문도 교수님이 되게 멋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정할 줄 아는 거, 차이를 인정할 줄 아는 거. 우리는 보통 내가 뛰어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은근히 뭉개고 가는 경우 있어요. 아, 그러면 근데 안 한문도 교수님이 그게 아니라 반대로 곽수영 교수님한테 꼬랑지를 탁 내리더니 배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대단하시다. 근데 갑자기 이제 제 이름이 자꾸 나와서 그런데 그 어제 제가 읽은 책 중에 정말 중요한 책이 하나 있었어요. 좋은 책이에요. 좋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예. 인연이 있으면 천리를 떨어져 있어도 만나게 되고 인연이 없으면 눈앞에 있어도 못 알아본다는 내용이거든요. 인양만리. 예. 그래서 이거 또 추가할게요. 아니 꽃의 향기는 뭐 한양백리, 하고 주양천리, 주양천리, 수레향 수레향. 천리를 가는데 인양 말리. 무슨 말리. 이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네. 이 방송을 지금 생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들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많은 분들 중에서도 소화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소화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희들이 한문도 교수님이나 우리 표 대표님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제가 한 고집을 하는 사람이라서 웬만한 분들하고는 잘 안 어울리고 이야기도 잘 안 섞습니다. 그냥 고집쟁이셔. 네. 그죠? 딱 보여. 근데 이제 두 분하고는 제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소통하는 이유가 한 대표님은 올때 갑자기 표 대표님은 진짜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또 이론을 공부하시고 우리 한 교수님은 이론과 현장을 또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뭔가 제가 우리나라에서 알았어요. 이해를 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딱 정리한 말씀이 이거는 경제학 교과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움직이느냐에 결정이 되는 맞습니다. 분야다. 아.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경제학이고 뭐고 필요 없고 예. 대통령 주변에 이끄는 어떤 사람 참모들이 이 국토를 개발하고 발전을 시키고 수급 대책을 세우고 하느냐에 중요해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 네. 그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와 산업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해서 이게 예산으로는 어떻게 편성이 돼야 되는 게 앞으로 공급 정책의 건설 부분에 이 GDP에 기여하는 부분이 나올 것이고 이게 성장이 어느 정도 이게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금리가 올라갈 테니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가 올라갈 테니까 대출금리가 부담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공급량이 어떻게 되더라도 주택에 대한 구매가 한정이 되니까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자,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해먹을 거 다 해먹었는데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새로운 기술 혁신밖에 없다. 네. 라고 소로 교수가 얘기를 했는데 예. 저 그 얘기를 기초로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얘기들 어쩌면 대공황이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대만 그 지정학적 리스크나 트럼프의 그 레인덕이나 또는 스테이블 코인의 잘못된 이 방향성이나 이런 거. 그래서 주식 시장에 폭락이 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자, 그래서 아까 오렌 버핏이나 이런 분들이 주식을 팔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38%를. 그럼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또 다른 뭔가의 재화나 투자처가 있어야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거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우리 포지션 어떻게 잡으면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돈 가치가 없어지니까 부동산 시장하고 제가 소비자 물가하고 비교해 보니까 안 맞아요. 미국 같으면은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교과서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떤 자산 사야 됩니까? 그러면 금 사고, 은 사고, 부동산 사고, 네. 그러면 돼. 음. 그래서, 그리고 집을 사도 왜 되느냐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채무자가 부담이 없어. 그러니까는 열심히 집도 사고 금도 사 모아. 그래야 해칭이 되는 거야, 두 사이에. 이게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답을 못 드려요. 왜냐면 다들 기대가 있잖아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가격, 집값은 그대로인데 전세 가격이 올랐다. 보통 70%, 60%가 돼야 되는데 집값을 눌러버리면 전세 가격이 80%로 치고 올라와요. 왜? 나중에 이거 언젠가 타 정부가 물러서고 나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수준은 지금 80% 만들어놔야 요게 1억 하던 게 1억 5천 받을 수 이런 기대 심리가 다 존재하는 거죠. 예.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학 논리에 맞지 않는 부동산 경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이라고 하면 금리 정책, 재정 정책,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이 이 개인의 직장과 근로소득과 그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 작용시키는 데 기준 연료가 돼야 되는데 가스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가스가 아니라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가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우리나라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가격 보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몇 번 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안 맞다. 음. 미국 같으면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주식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은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정도만 자산으로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스테이블 코인, 밈 코인, 얼트 코인 이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건 비트하고 이더리움 그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동산 사야 될까요?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금 사시고요. 왜? 금 선물 시장 가격이 4만 달러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4천 달러. 예, 예. 온스당. 깜짝 놀랐네. 예. 온스당 4,100달러가 넘어갔더라고요. 2030년께 선물 시장이. 예. 그래서 금은은 계속 갈 것 같고 그다음에 현금은 그러면 원화를 들고 있어야 됩니까? 위안화를 들고 있어야 물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달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너무 없어지는데요. 그래도 달러입니까? 네, 그래도 달러입니다. 왜? 경제 위기가 날 때마다 전부 안전자산 찾는 화폐가 달러밖에 없더라고요. 예. 현재 그렇죠. 현재 그렇잖아요. 그래서 달러, 금과 은, 요 정도는 제가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어떤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물으시면 저는 금, 은밖에는 없다. 예,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을 약간 성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더리움은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NFT나 또 그 뭐라 그러죠? 짧게 말씀 주세요. AR, VR 같은 분산 투자해요? 분산 투자요? 비트코인 조금 저는 많이 권했죠. 권하세요? 예, 이제 이런 방송에서 투자를 권하는 건 마땅치 않으나 각자의 조금 정도 된다. 예, 각자의 판단에서 하시지만 저는 이제 강연이나 이런 거 하면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가지고 계셔라. 그리고 나머지 밈코인, 알트코인, 잡코인들은 하지 마시라. 제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잡코인은 하지 마라. 제 예측인데요. 10년 안에, 빠르면 5년 안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한 10년 동안 들어왔죠. 예. 1번 짱 난다. 이거 이제 여러 뉴스로 나올 겁니다.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박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금, 은, 그리고 현금, 그리고 부동산. 물론 그 정도 돈은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대체 금, 은으로 가셔야 되고 채권들도 가셔도 되고 예. 이런 식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정 안 될 땐 뭐 리츠라는 상품 있잖아요. 간접 투자.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사기꾼 영화가 많아서 리츠에서 자꾸 망하기도 하고 하는데 예. 수익률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쪽에 간접 투자하는 거, 부동산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 아까 말씀 주신 게 우리나라 부동산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대한민국은 특별하게 전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 논리하고 좀 안 맞아요. 여기서 드릴 말씀은 그냥 외람된 얘기인데 조성 원가제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 이 기득권 세력들하고 카르텔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자꾸 없애려고 그래요. 원래대로는 원가에 대해서 적정 마진 벌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무리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잘 돌아갔어요. 그 조정원가 분양가 상한제 두 개가 동시에 전국적으로 막 맞춤형 이런 거 말고 통으로 했을 때 시장이 안정됐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항문화하지 않고 자꾸 이거를 밑으로 누르고 분양가 상한제 뭐 효과 없다 이런 식으로 하려는 세력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MB 때도 이걸 했거든요. 주택가가 어떻게 됐어요? 안정됐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도 말기 2007년도에 이걸 같이 했어요. 예. 주택가가 안정됐죠. 예. 이건 증명이 된 거예요. 예. 이번 정부도 뭐 이것저것 뭐 다 뭐 잡정책, 잡코인처럼 예. 쓰지 말고 이 두 개만 해도 아. 부동산 가격이 잡힙니다. 무조건. 예. 조성원까지 하면 시세가 여기가 10억인데 여기 무조건 5억 나와요. 6억이나. 그럼 누가 기존 주택을 사겠어요? 정부가 할 일은 국민의 주택 공급 안정이잖아요. 예. 이쪽에 올인하면 자동으로 다 풀립니다. 저는 그렇게 요거 말씀드리고 우리가 임금 지대 이자가 토지 노동 자본 기본인데 예. 이거 3개 더하기 GDP로 나오는 건데 맨날 해봤자 임금은 그대로고 이자도 비슷한데 지대만 올라가니까 노동이 착취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금융 시스템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박사님 같은 분이 이제 좀 전격적으로 나서 해주시면 좋고 저는 부동산 측면에서 이 두 개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부에 한번 권해 봅니다. 다시. 지금 서울 아파트, 서울 주택의 자가 보유율이 50%가 안 넘습니다. 48%입니다. 예. 48%. 그러니까 50 거의 한 2%가 무주택이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요즘에 최근에 64%가 월세 비중이에요. 임대차 시장에서 보통 전세가 더 많았었는데 지금 이제 월세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 주거 비용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월세 비중이 많아질수록 지금 이렇게 되면 52% 가까운 분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무주택이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계속 이 고가의 부동산 가격을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제가 볼 땐 정치권에서 진짜 아까 우리 곽수정 박사님하고 한문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마냥 이렇게 뭐 자기네끼리만 싸울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건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들고 나오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표가 안 되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방금 먹고 사는 문제 말씀하셔서 경제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층 구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부 구조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예. 하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전체 소득 근로자, 임금 소득 근로자들이 한 1250만 정도 되나요? 자영업자들이 한 550만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예. 그러니까는 2천만 정도가 같이 사는 거죠. 자영업자분들이 다 같이 사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부채가 얼마인가를 봤더니만 1064조예요. 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50조 정도 되거든요. 예. 좀 넘었죠.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 하는 분들의 부채가 거의 전체 가계부채 규모의 2분의 1 정도, 50%를 차지하고 있다. 근데 또 드러나지 않은 그림자 부채가 얼마냐 하니까 약 한 400조 돼요. 369조.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데리고 있는 4인 가족 중에서 연령이 차서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갖거나 가정을 꾸려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공급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되고 공급이 가면 수요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다 적당히 치가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 주택의 수요가 발생한다는 건 이건 전부 다 거품인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예. 제가 촌 아이 그럼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시잖아요. 예.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 하층이 무너지면 무너진다는 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서브프라임에 이제 신용이 좀 안 되는 분들을 대출을 해주는 거를 하게 된 거잖아요. 예. 이게 이분들의 비중이 전체 대출에서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13%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융의 시스템이 깨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는 베이스가 이미 된 거예요. 예. 취약차주, 한계차주 이런 것들이 한국은행 통계 가보세요. 제가 유심히 이걸 비교하는데 이거 딱 이 수준에 가면 우리는 피할 수 없구나. 우리가 무슨 통뼈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부동산 예전에 그 황금 시대, 묻지마 투자 시대는 이제 끝나가고 있다. 거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저는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옆나라 중국에서 지금 저 난리를 치고 있고 그렇죠. 일본은 30년 전에 난리를 쳤고 예.
지금 몽골 같은 나라도 지금 엉망진창인데 도대체 한국 부동산은 뭘 믿고 이렇게 전세 믿고 그럽니다. 전세 대출 믿고. 이 썩은 정책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이 이렇게 암덩어리가 커가지고 전체 경제를 이제 좀 먹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전세가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사실 이걸 더 들여다보면 전세 대출로 인해서 집값이 너무 고가로 뛰었기 때문에 서민들이 집을 못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꿈 깨라고 만든 거야, 이게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무너지는 속도가 좀 느린 것뿐이지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 지금 이분 만실라 빌스라는 분께서 네. 아니 부동산 망한다면서 부동산을 지금 추천하냐. 방금 부동산 일본 장 난다고 자산구 내는 부동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떨어지면 사란 뜻인가 이렇게 지금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부동산 망한다고 다 망하는 거야. 아까 좀 전에 우리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네, 네. 모든 부동산이 다 폭락한 건 아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층이 생기면 그 문제가 결국 큰 문제를 만들어서 하락을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그냥 그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미국에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 났을 때 부동산도 자산 투자의 가치가 갖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빌리는 이자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사도 괜찮아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집을 사라 그러지는 못한다는 말씀이 미국의 금리 정책과 주택 정책이 한국의 금리 정책과 주택 정책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고 또 한문도 교수님 방금 말씀주셨지만 전월세 개념이 미국의 월세 개념하고도 완전히 틀립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의 월세를 말하는 거지 한국은 전세 가격을 반영한 월세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부동산 사십시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교육을 단단히 시켜드릴 테니 한국에서는 절대 부동산 사시면 안 됩니다. 옆 나라 중국 보시고 일본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금 갖고 계시고 금은 갖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문도 교수님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제가 그 중국의 헝다라고 헝다. 부동산 개발 홍다 회사가 완다 예, 다. 헝다이, 예, 헝다라고 하는데 그 회사가 이제 완전히 부도가 났어요. 예, 그렇죠. 예. 얻었죠. 몇 년 동안 위험하다, 부도 날 것이다, 위험하다 이 얘기를 제가 한 4, 5년 됐죠. 근데 드디어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헝다 말고도 이런 회사가 예. 많아요. 뭐 비구이위안부터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 개발 업체가 얼마나 큰 회사냐면 생상을 초월할 정도로 부자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홍콩의 아파트 주택들도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이제 망하기 시절이니까 헐값에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홍콩의 아파트 값이 갑자기 고가에 있던 게 반값에 나오고 막 그래서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헝다가 망할 정도의 부동산 시장의 경색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색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린 잘 못 느끼고 있지만 지금 말씀 주신 헝다의 그 패턴의 시초인 거죠. 이거를 그동안 우리나라 어땠냐면 정부가 막아줬죠. 이번에도 대책에서도 또 매입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사기를 부추기는 일을 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가 하는 것 중에 제대로 한 적이 20%밖에 안 돼요. 예, 진정성이 없고 예. 항상 카르텔과 돈 앞에 약해지잖아요. 예. 조사하면 깜빵 가는 분들이 정치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비율 따지면. 그죠? 300명 중에 뭐 몇십 프로 이렇게 되잖아요. 국민하고 비교하면 따따블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다. 예. 그런데 그것을 뭐 금융이나 모피아 기재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막고 있는데 국민의 눈치를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제가 볼 때 끝물에 거의 왔어요. 왜? 예전에는 미분양 매입할 때 MB 때 6만 원 매입했습니다. 예. 근데 올해 윤석열 정부 때 뭐 위기다 그러면서 팔을 제대로 못 뽑아요. 그죠? 그렇죠. 왜 못 뽑겠어요? 눈총이 옛날 같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우리 세금으로 뭐 하는 짓이냐라는 총론이 거의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는 보는 거야. 보지만 조금씩은 계속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포착되고 결정적으로 표영호 TV 같이 유튜브 특히 팩트를 진실을 갖다가 비춰주는 유튜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예. 이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의식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중요하죠. 정부나 이 관료들이 행동들이 어떠냐면 예전에 하던 나쁜 짓을 막 이렇게 쓰면 지금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하고 예. 또 좋은 일도 하려다가 괜히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 그러니까 늘공들이 예. 다 이렇게 일 안 하고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예. 아까 말씀 주신 게 정확해요. 리더가
가는 대로 이 가신들이 따라주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애초에 심사할 때부터 나오잖아요. 예. 분양가 심사 다 하거든요. 예. 시스템 자체가 대한민국이 부동산 위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결국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2,300만 중에 이득을 보는 사람은 300만 밖에 안 돼요. 예, 예. 90%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홍다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그렇죠. 어떤 하나의 단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상시 특검을 해서 이 카르텔들이 어떤 잘못된 그 투기나 이런 것들 좀 잡고 그다음에 전세 사기를 뿌리 뽑으려면 법을 좀 더 강하게 해서 특검에서 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철회드렸는데 부동산 그런 특검은 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통 어린애들이 자랄 때 뜨거운 거 이렇게 만질라 그러면 부모님들이 만지지 마 뜨거워 하면서 이렇게 말리죠. 그렇죠. 가르쳐주죠. 지지지지지지. 지지지 이러잖아요. 네. 아까 서프라임 말씀을 하시고 방금 표 대표님이 특검 말씀을 하셔서 서프라임 사태 때 노 다큐먼트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서프라임 모기지 프로그램 안에 노 다큐먼트 서프라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돈 그냥 얼마 필요해 이렇게 물어요. 맞아요. 보통 저도 미국에서 집을 구매할 때는 제 소득이 얼마고 제 뭐 세금 낸 보고서 이런 걸 다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프라임 모기지에 노 다큐먼트라고 하는 게 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얼마 필요해? 9만 불 필요한데요. 야, 9만 불 갖고 집 사니? 10만 불 빌려줄게. 진짜 이랬어요. 그렇게 빌려줬어요. 예. 다큐먼트도 없이요. 예. 그 빌려준 집이 아까 말씀하신 서브프라임. 밑바닥 이렇게 집이에요. 서브프라임이에요. 예. 근데 이 주택을 사면 우리가 채권도 같이 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분양받고 채권 바로 옆 창구 가서 팔아버리잖아요. 깡에서. 예. 근데 미국은 그 채권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CDO, CDS, ABS 증권을 만들어서 파생 상품으로 또 만들어요. 만들죠. 만들어서 이제 얘한테 등급을 붙여요. 예. A다, 트리플 A다, 더블 B다. 예. 근데 이 서브프라임 노 다큐먼트 모기지 같은 채권을 갖다가 트리플 A를 붙이자고 그랬어요. 최상 등급.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 월가의 탐욕이었구나. 네. 그래서 이제 이 집값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집값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왜? 원리금을 못 갚으니까. 예. 집값이 무너졌거든요. 서프라임 났거든요. 그래서 예. 월가가 장난쳤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특검 말씀하셔서 그 부분입니다. 특검 했나요? 못 했나요? 미국에서. 못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월가를 점령하라. 맞죠.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래슬리 법안이 무너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볼커 룰도 적용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JP 모건, 시티뱅크, 뭐 골드만삭스 상업은행도 하고 투자은행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탐욕이 존재하는 한 경제의 기초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전망을 저희들이 아무리 한 교수님하고 우리 표 대표님하고 제가 자 지지지지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 우리 습관에 예. 이미 탐욕에 이끌려서 은행이 가자는 대로 정부가 가자는 대로 국회가 가자는 대로 쭉 따라서 가니까 야 1억짜리가 자고 나니 10억 돼 있네 10억짜리가 자고 나니 5억 붙었네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니 국민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다 이 도덕적 해이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이 위기가 온다고 말씀을 드린들 그게 뜨거운지 차운지 아시겠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좋은 이거 하나는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가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아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취약계층에서 어려움이 생긴 것이 크게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영업자 말씀을 드렸죠. 예,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주택 버블에서 그 버블에 올라타지 못한 우리 층들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영끌족. 예, 어떻게 될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가끔 그런 댓글이 있어요. 효용호 부동산 망한다면서 너 집 팔았냐? 빨리 팔아라. 이런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말씀 드릴게요. 그거 참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고 잘못된 도전적인 말이에요. 그 부동산 망하면 다 집 팔아야 됩니까? 그럼 전 세계가 망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들으시면 경제 공부를 아예 안 하시는 분이 그냥 다른 거 영상 보시는 게 낫지 경제 공부하려고 달려들면 안 된다. 그런 이 말씀을 제가 분들이 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계셔야 또 우리 표 대표님이 비싸게 집도 팔고 하십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어떤 분이 되게 좋은 글을 올려주셨는데, 자, 이제 코스피 5천 시대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증시 5천을 만들지 발표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 거의 없어요, 사실은. 50억 대주주 기준에서 10억 기준으로 내렸다가 다시 50억으로 하겠다.
35%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당신이 할 수 있다라고 이명박 정부 때처럼 747의 숫자 게임으로 말씀하셨다면 깨몽하십시오. 5천 갈 수가 없습니다. 깨몽하셔라. 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택도 없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을 바라볼 때 국민들, 투자자들도 테마주가 됐다 그러면은 득달같이 달려들고 그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기업의 가치나 문화를 보지 않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분명히 계신다. 물론 그분들이 다수는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분들을 방지하고자 상법 개정해가지고 주가 조작하는 사람들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하겠다. 다 좋은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우리나라에 가장 불행한 것.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금융시장이 건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융시장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교육을 하기 전에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1958년 시작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에 정부의 고위직들이 엄청난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고 개입을 하고 심지어 외국계까지 끼어들어서 장난을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거를 고치기는 힘들다. 그래서 아까 특검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 전부 다 할 거 없이 뭐 중소기업 사장 할 거 없이 자산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곳에 선한 꽃이 피지 이 새치 저도 가끔가다 그 생각하거든요. 이 새치 혀끝으로 참 못할 말 많이 하고 산다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데 이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는 한 그런 국민들이 내가 돈을 잃었다, 돈 내놔라, 정부가 보상하라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조차도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기본적인 내용이 한국 금융시장, 자본시장에서는 한계인 것 같아요, 지금은. 예. 어떤 분이 소셜에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읽었습니다.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3,200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 예. 더 빨리 못 가는 이유가 예. 여러 가지 기업하기 좋은 그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모두 빼앗아 가고 있는데 지수만 5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정확하네.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 시장, 미국 AI 시장이나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이런 회사들이 상장한다 그러면 글로 돈이 다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할 돈을 미국 시장으로 갖다 쏟아붓다 보니까 어차피 코스피 지수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기대 효과로 확 올랐는데 멈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더 가려면 아까 직관 말고 비전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 비전이 상생의 비전이어야 된다라는 분이 어떤 글을 썼어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했습니다. 상생보다도요. 예. 표 대표님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저는요? 왜냐면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예. 데이터 센터도 하나 없는 주제에 무슨 AI를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쓰잘데기 없는 구호 정치는 좀 그만하고요. 구호 경제는 그만하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실용적인 많이 프래그마티즘 거버먼트 아닙니까? 그러면 실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자료를 내놓고 야 데이터 센터 내가 한국에다가 한 5개 지을 테니까 한국 AI에다 한번 투자해봐 올인해봐 정부도 밀어줄게 세금 관세 때려갖고 걸어들이는 관세 내가 전부 기업 밀어줄게 해봐 우리도 중국 일본 미국처럼 할 수 있어 이 정도 배짱을 가지고 기본을 시작을 해야죠. 개뿔 기본도 없으면서 무슨 놈의 AI를 이야기합니까?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그 어떤 분이 그런 글이 있는데 캐치프레이즈의 용어나 문구가 예쁘고 아름답고 뭔가 현혹이 되면 내용이 없다는 말을 해요. 우리 죄송하지만 창조 경제가 창조인지 뭔 경제인지 모른다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모르죠. 또 예를 들어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예. 아니 너무 예쁘잖아요. 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얘기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고 빚 주도 성장이 됐었잖아요. 빚이 늘어나면서 결국 위험에 빠지는데 이게 성장인 줄 착각하고 있던 시절이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경제 공부, 부동산 공부, 특히 표영호 TV는 이제 부동산이 거의 한 70%고 경제가 30%인데 이런 방송을 재방송 말고도 또 좋은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채널들 좀 보시면서 경제 공부 좀 했으면 좋겠고 경제 공부만 하고 싶으면 우리 곽수정의 프리즘, 그죠? 네. 그리고 한문도에 또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채널도 가셔가지고 곽수정 풀지 말고 또 하나 있지 않나요? 개인 채널도 있잖아요. 경제 마스터. 곽수정 TV. 곽수정 경제마스터. 예. 그래서 이름이 경제. 제가 지은 거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지어주신 거라서 뭐 저는 그냥 박수정 박사님 그런 거 잘 할 줄 몰라요. 그냥 이 경제 얘기만 하실 줄 알지. 이게 이름을 뭘로 지을지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오늘
8월 18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여러분들께서 또 혹시 라이브 방송 저희가 또 다음에 할 때 미리 이런 질문 좀 해주세요. 이게 궁금해요. 라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 그걸 집중적으로 대신 물어봐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또 아주 즐거운 일주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